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사기 근절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퀸즈 플러싱 반경 1마일 이내에 무려 64곳의 성인 데이케어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비용이 4배나 폭증했고 그 중심에 플러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CBS는 지난주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비용이 2018년에서 2024년 사이 4배나 폭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는 플러싱 1마일 반경 내 64개의 성인 데이케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업체들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MS의 매음의 오주 국장은 도대체 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데이케어 센터가 필요한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해 향후 조사의 타깃이 한인업계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4년 플러싱의 메디케이드 수의 노인 인구 증가율은 20%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으나 데이케어 청구 건수만 비정상적으로 늘었습니다. 플러싱 지역 메디케이드 수의 자격이 있는 전체 노인 인구의 무려 90% 이상이 데이케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도 유령 회원을 동원한 메디케이드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당국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CMS는 지난 2024년 전국적으로 성인 데이케어 센터에 33억 5천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이 중 17%가 뉴욕주 375개 시설에 전달돼 다른 어떤 주보다 많았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이미 부당 청구 의혹이 있는 업체들을 조사해 이 중 3분의 1을 주 검찰청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인 데이케어 몇 곳에서 인스펙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퀸즈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인 업체 수는 25개에서 30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푸드 스탬프에 대한 단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위 신청이나 타인 명의 사용, 현금 교환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요.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과 이민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과 국토안보 수사국, LA경찰국은 지난 3일 LA 다운타운 스키드로 지역의 한 파티용품점을 급습해 30세 직원 제시 세르반테스 고메스를 체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는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에게 허위 구매를 가장해 현금을 지급하고 스냅 혜택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푸드 스탬프 현금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업소가 1년 동안 73만 달러가 넘는 스냅 결제를 처리한 점을 이상 거래로 판단해 수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압수수색과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전국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부정수급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매음에도즈 CMS 청장은 최근 현재까지 메디케어에서 420억 달러 규모의 부정지급을 차단했다며 복지 사기를 줄이는 것은 메디케어 재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앞으로 스냅, 메디케어, 실업수당 등 각종 공공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허위 청구, 신분 도용, 브로커를 통한 현금 바꿔치기, 조직적인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연방검찰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가운데 공화당이 원정 출산 차단을 새 대응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공화당이 출생시민권 문제를 다시 입법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의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경우 출생시민권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존슨 의장은 원정 출산은 시민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와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입법적 해결책이 있다면 즉시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소셜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 전역과 멕시코 곳곳에 출생 시민권을 광고하는 간판이 세워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출산 서비스는 $4,000부터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기 행각을 통해 수십억 달러가 불법적으로 벌어질 것이며 돈을 낼 의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시민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완전히 미친 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법적 불의는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이전보다 엄격해지면서 특히 해외 장기 체류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 입국 시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연방정부는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공항과 국경 검문소에서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기간과 미국 내 생활 기반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영주권은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이후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현행 이민법상 영주권자는 미국을 자신의 주된 거주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동안 미국 내 생활 기반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입국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거주 의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미국 내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를 했는지, 은행 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운전면허가 유효한지 등을 꼽습니다. 건강보험을 유지하거나 각종 금융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미국 생활 기반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외 체류 기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체류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머문 경우에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장기 체류 사유와 미국 거주 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해도 미국에는 잠시 머문 뒤에 다시 해외로 장기간 나가는 생활을 반복한다면 실제 거주지가 미국이 아니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들은 해외에서 미국에 돌아올 때 자신의 미국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휴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의 핵심 절차인 노동허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노동시장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한 규제 추진 계획을 통해 영주권 스폰서에 필요한 영구 노동허가 제도 개편을 포함한 수십 건의 규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후원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찾았지만 채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뒤에야 이민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노동시장 테스트 절차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외국인을 영주권으로 스폰하기 전에 미국인 근로자 채용 노력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비자 제도 전반의 규제 강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비자 추천 방식 개편과 함께 H-1B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기준도 대폭 상향하는 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민업계에서는 노동허가가 강화될 경우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가 더욱더 길어지고 기업들의 행정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노동허가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채용 계획과 외국인 전문 인력 확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DOL의 최종 규정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의견 수렴 절차와 시행 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정부가 메디케어 가입자의 처방약 본인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병원에 지급하는 약값 상환금을 대폭 줄이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평균 $800가량 줄고 향후 10년간 전체 절감액이 약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케어 약값을 조정하는 할인 의약품 프로그램 규정이 시행되면 내년도 메디케어 가입자의 약값 부담이 총 $11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종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할인 의약품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저소득층 환자 비중이 높은 병원에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한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해당 병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약을 메디케어 당국과 환자에게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청구해 그 차액을 보전해왔습니다. AP통신은 새 규정의 핵심 프로그램 참여 병원에 지급하는 메디케어 약값 상환금을 평균 판매 가격보다 33.4%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들이 받는 메디케어 약제 상환금은 현재보다 약 40% 감소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평균 $800가량 줄고 향후 10년간 전체 절감액이 약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행정부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립선암 치료제인 루프론 대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병원들은 이 약을 약 $700에 들여오지만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약 $4,000를 상환받는 동시에 환자에게도 약 $1,000의 본인 부담금을 별도로 받아왔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이에 병원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새 규정은 병원의 재정 압박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공사 중이던 고층 건물의 철골 기둥이 휘어지며 붕괴 우려가 제기되자 인근 건물 주민과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밤새 진행된 긴급 보강 작업으로 건물은 안정됐고 대피령은 해제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8시 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의 37층 건물에서 벽돌이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국은 건물 21층과 22층의 철골 기둥 2개가 휘어지고 21층부터 26층 바닥이 아래로 처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뉴욕시는 즉각 주변 건물 9개 동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학교 학생 400여 명도 긴급 대피했으며 주변 차량과 보행자 통행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조난 맘다니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건물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오전부터 구조물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에스포지토 뉴욕 소방청장은 철골 구조 특성상 건물 전체가 붕괴할 가능성은 작지만 국지적 붕괴 위험이 있다며 건물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추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드론으로 건물 변형 상태를 실시간 점검하는 한편 손상된 구조물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어제 오후 늦게 긴급 보강 작업으로 건물은 안정화됐다며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7개 건물 중 일부 건물의 주민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보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UN 본부 사이 번화가에 자리하고 있으며 1970년대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전에 제약회사 화이자의 옛 글로벌 본사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1600여 세대 고급 아파트로 전환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개발사 측은 구체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건물의 상층부 15개 층을 확장하면서 추가된 무게가 손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승소해 $24만 반환받게 됐습니다. 폴 김 시장은 납세자의 돈을 끝까지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법원은 지난달 24일 데이빗 로렌조 전 팰리세이즈 파크 행정관이 재임 당시 사용하지 않은 병가와 휴가를 급여 형태로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 뉴저지 주 법을 위반했다며 약 $24만 펠팍타운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펠팍타운 정부는 지난해 1월 로렌조 전 행정관이 주 법을 위반하고 미사용 병가 및 휴가를 급여 형태로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로렌조 전 행정관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타운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미사용 병가 수당 $81,226, 미사용 휴가 수당 $195,508 등 총 $276,334를 추가 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주 법에 따라 미사용 병가 및 휴가는 은퇴 시에 한해 최대 $15,000까지만 보장을 하고 매년 급여 방식 지급이 금지된다며 타운 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1년 뉴저지주 감사원이 발표한 펠팍타운 정부 보고서에도
주 법을 위반하고 행정관 등 공무원들에게 미사용 유급병가가 급여 형태로 지급됐다는 감사 결과가 적시돼 주민들의 공분이 터져나온 바 있습니다. 폴김 펠팍 시장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공적 자금을 지키고 타운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진전이며 납세자의 돈을 끝까지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